네, 안녕하세요. 저는 머니투데이의 정현수 기자라고 합니다. 혹시 최근에 초등학교를 가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무리 학생 수가 많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한 반에 30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어진 학생 수가 만들어낼 교육의 미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준비한 이번 순서는 교육의 미래입니다. 첫 번째로 모신 분은 진동섭 한국진로진학정보원 이사님이십니다. 이사님께서는 서울대 입학사정관을 지내신 교육 전문가이십니다. 박수로 이사님을 맞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마이크 잘 들리네요. 반갑습니다. 아까 그 사진에 나온 그 가운데 있는 스카이캐슬에 나왔던 분이 그 주영쌤이라는 사람인데 드라마에서 근데 저한테 실제 모델이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저는 사교육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진로진학정보원은 비영리법인인데요. 선생님들, 전현직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그 진로와 진학에 관한 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회비 10,000원을 내시면 누구나 다 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별로 안 내세요. 전 서울대 입학사정관을 하면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2013년도에 대입제도를 요즘처럼 바꾼 것, 그다음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지금 바꿔놓은 이 교육과정 등등의 정책 연구에도 끼게 돼서 요즘의 실정을 그래도 가장 잘 안다 그래가지고 불러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상하게 됐어요. 이거네요. 제가 순창에 있는 순창고등학교를 갔더니 순창고등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모으러 다닌대요. 그래서 학생을 모으러 다니는데 그 학생을 모으러 다니는 학교가 이런 학교들인 거예요. 축구팀이 안 돼요. 1학년 6명, 2학년 3명, 3학년 7명의 특수 대상자 1명이 있는데 요 애들을 이제 우리 학교 와라 하고 다니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 초등학교는 어떻게 돼 있나 봤더니 순창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6학년부터 쭉 이게 학급 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학생 수예요. 1학년 4명, 2명, 6명, 7명, 5명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평에 이제 학다리고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나산고와 학다리고와 한평여고 세 학교를 합쳤어요. 그래서 하나의 학교로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전남 지역에서 학교를 합쳐가지고 거점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문제는 어딨냐면 이렇게 합쳤는데도 불구하고 한 학년이 기껏 해봐야 130명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애들은 진짜 있을까 하는 게 걱정이 된다는 거죠. 건물 멋있죠. 새로 졌어요. 애들이 없어지면 어떡하죠? 이런 게 문제인 거죠, 지금 지방에서. 그래서 학생이 없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학생 충원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수시 경쟁률이 올해 좀 떨어졌다. 학생이 좀 줄었거든요. 조금 줄긴 했는데 원래 수시는 공부 좀 하는 애들이 쓰니까 그리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쓰니까 뭐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만 어쨌든 지금 떨어져 가는 것은 학생 수가 줄기 때문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21 대입에서는 이미 미충원 대학이 급증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해에도 충원을 못해서 추가 모집을 한 대학이 수도권에서만 380여 명. 그러니까 수도권에도 충원이 안 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화면에서 보셨듯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을 겁니다 인 건데 수도권도 그래요. 거점 국립대학에서도 275명이 추가 모집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금년도 수능 응시생은 작년에 비해서 46,000명이 줄었는데요. 그런데 졸업생은 조금 늘고 재학생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5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5만 4천 명이 줄었습니다.
특히 과학 탐구에 응시한 학생들이 더 많이 줄어가지고 앞으로 학생들은 어려운 수학과 과학을 점점 더 깊이에 가서 한 2010년대에 이공계 기피 현상이 몇 년 안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고 우려를 합니다. 그러면 공대도 그냥 문과 공부라고 하는 쉬운 수학과 사회하고 과학을 하지 않아도 대학에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온다. 오는 건 좋은데 학습 부담 경감이란 차원에서 보면 바람직한 거냐 이게 그런 게 문제가 되겠죠. 어떻게 대응을 했으면 좋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학생들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좀 친구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근데 한 학년에 2명이면 걔네가 둘이 싸우면 친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사이즈를 키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1학년서부터 유치원이죠. 9학년까지 한 학교에다 다 모아놓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북유럽 쪽에서 이런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 들어가면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같은 학교 계속 다닌다. 한 학년에 많으면 2반, 어쩌면 적으면 1반 그렇게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형이 동생 봐주듯이 같이 다니고 같이 어울려서 잘 지낸다라는 거죠. 이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한 학년에 5명이면 둘이 친한데 한 명은 영원히 친구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 면에서 학생들을 좀 더 많게 한 학교에 다니게 하려면 학교를 묶어두는 게 어떨까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통합하는 안인데요. 지금 한평학다리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세 학교를 통합했는데도 실제로 한 학년에 130명 정도고 곧 100명대로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빌 게이츠 재단이 그 대규모 학교는 선생님 손이 안 가니까 소규모 학교로 만들어가지고 학교를 어떻게 좀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2005년, 6년 뭐 그때 그 가장 유행했었는데요. 이제 5,000명쯤 되는 학교를 400명으로 쪼갰어요. 그랬더니 합창반도 안 되고 뭐 축구팀도 잘 안 만들어지고 복지도 떨어지고 실제로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과목을 제공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로 해서 진급률과 졸업률이 엄청 떨어졌다. 실제로 입학한 학생의 40% 정도만 졸업하고 60%는 탈락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학교를 합쳐놨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는 얼마 안 되죠. 다시 핀란드, 스웨덴 뭐 동네로 가면 중학교까지는 2반씩 가다 고등학교면 전문대학 수준으로 갑자기 확 커지죠.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로 고등학교는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교육 자체의 문제인데요. 엊그제 보도에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과서 자유반영제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은 검정교과서, 인정교과서 이렇게 있는데 또 교육청이 별도로 내는 그 안에 국정도 있죠. 초등학교의 경우 국정이 있는데 국정은 검정으로, 검정은 인정으로 이렇게 좀 낮춰가는 중인데요. 이제 선생님이 알아서 학교가 알아서 교과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지금은 국가가 시시콜콜 얘기하는데 국가교육과정은 철학을 제공하고 지방에서 교육과정을 시도교육청이 혹은 지원청이 혹은 학교가 자기 학교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맞지 않냐. 그게 학생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교육과정 분권화, 교육과정 대강화 이런 것들 포함해서 교과서 자유발행제, 교사별 평가 이런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방향에서 Z세대에 맞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데 옛날에는 다 그 86 아시안게임에 뛰었던 임춘혜 선수를 최고로 쳤거든요. 헝그리 정신. 그죠?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네가 잘하는 걸 더 잘하게 즐겁게 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U20 축구할 때 이강인 선수라든가 혹은 뭐 정정용호 전체가 그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 옛날 박정환 사단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축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교육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일부터 너무 많이 넘어갔네. 내일부터 그 일산 킨텍스에서 OECD 2030 교육 프로젝트와 관련된 행사가 시작됩니다.
4일 동안 하는데요. 근데 OECD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교육의 내용이 아마도 앞으로 우리에게 반영이 될 거고 학생들을 이렇게 끌고 갈 거다인데 이 얘기는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인데요. 2015 개정교육과정은 이전 교육과정과는 달리 학생들이 수업에 직접 참여하게, 우리가 옛날에 텔레비전에서나 봤던 그런 교육 선진국이라는 학교의 교실처럼 그렇게 바뀌어가게 그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핵심 개념을 짧게 얘기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해서 뭔가 지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우리 교육이 이제 아이들을 바꿔놓는 거죠. 중학교 자유학기제 때부터 네가 좋아하는 걸 하고 네가 발표도 해보고 네가 개념을 찾아가가지고 너의 지식 세계를 만들어 가라인데 고등학교 와도 여전히 그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2025년이 되면 고교학점제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2022년에 교육과정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2022년에 교육과정이 개정하면 대학처럼 호환성이 좀 높게 과목별로 이수 단위를 좀 작게 하고 호환성이 높게 아마 그렇게 바꿔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되는데요. 교육과정 바뀌어가도 역시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으로 바뀌어가고 더 그것이 심화될 거라는 건 부정을 못하는 거죠. 세계가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거고 이웃나라인 일본과 중국에서도 뭐 중국의 가오카오나 일본의 센타 시험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힘을 좀 잃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재작년에 수능 보는 날 도쿄에 있었습니다. 저녁에 텔레비전을 켰는데 텔레비전에서 한국이 수능 보는 날이라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이 그 시험 보는 날이라고 방송 안 나오죠? 보신 적 있으세요? 일본은 그거 왜 할까요? 한국 이상한 나라라고 그러는 거죠. 엄청 화가 났어요. 한국이 수능을 보는데 지네가 왜 방송하냐고 화가 나죠. 모든 국가가 한 줄 서는 시험을 보느라 이렇게 법석을 떨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그때가 일본이 가오카오를 점점 힘을 빼려고 한 때였기 때문에 우리의 사례를 인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기분은 엄청 나빴습니다. 우리 교육이 아직까지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뒤로 많이 갔네요. 저절로 막 갑니다. 제가 오전부터 봤는데 저절로 막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러면서 현상은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가 전면 성취평가제가 되면서 아이들의 성적 처리를 바꿀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평가는 한 줄 세우기였거든요. 1등을 뺀 나머지를 루저임을 확인시켜주는 교육입니다. 나는 1등보다 늘 못해 라는 사실을 너한테 각인시켜주는 거죠. 줄을 세우면 늘 2등서부터는 나는 루저가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절대평가로 바꾸는데 이제 그 절대평가란 말을 성취평가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성취평가제를 하겠다고 말을 한 것은 최근에는 2011년입니다. 2011년에는 2014년에 성취평가제를 하겠다. 대학 입시에 반영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안 하다가 2013년이 됐는데 2015 교육과정을 발표할 때 하겠다고 했고 2015년에는 2017년에 하겠다고 그랬고 2017년에는 2018에 얘기하겠다고 그랬고 2018에는 2025부터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5번 연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서 뭐라고 하냐면 진짜 성취평가제 할 거야? 될까? 이렇게 얘기하죠. 성취평가제가 됐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아이들을 A 주면 안 되니까 당연히 A와 B 사이에 경계선을 갈라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계선을 가를 때 그 경계선을 갈라놓은 선생님의 평가 안목에 우리가 신뢰성을 갖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운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취평가제 하면 뭐 특목고가 A인 애들 다 뽑아가는 거 아니야? 일반고 A와 특목고 A가 있어요. 그럼 특목고 A를 다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 의심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그 추진하는데 난관이 있지만 어쨌든 학생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고 그리고 상대와의 경쟁 속에서 이 교육이 돌아가지 않게 하려면 성취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돌아가지?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그 다음에 대입제도를 개편해야 되는데 결국 전면 성취평가제가 됐을 때 대입제도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이미 그 뉴스에 정시를 확대하겠다, 정시 확대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좀 해보겠다,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의 입시가 좀 더 불확실해진 상황입니다. 문제는 어딨냐면 이게 학교에서 저는 30년 동안 교실을 지켰거든요. 30년 동안 있으면서 옛날에는 80년대에는 교실에서 자녀들 별로 없었어요. 두 가지 이유죠. 대부분의 과목을 시험 본다와 두 번째는 선생님에 대한 예의를 갖춘다. 그러니까 80학번들은 선생님에 대한 예의가 좀 있는 학번입니다. 90년대 중반쯤 가면 자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로 넘어오면 자기가 공부할 수능 과목이 아닌 시간에는 분명히 잡니다. 왜냐하면 자야지 밤에 학원을 가고 자야지 수능 과목에 해당되는 시간에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교실이 엄청 자죠. 이런 말 있죠. 북유럽에 있는 어떤 교육 시찰단이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하루에 14시간씩 학교에 있더라. 어떻게 애들이 그럴 수가 있냐. 우리나라 애들은 6시간이나 7시간밖에 안 있는데. 근데 거기 댓글이 달렸습니다. 애들이 절반 이상은 잔다는 걸 모르고 하는 소리지.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대입제도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갈지 하는 것들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결국 자존감을 높이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 필요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대입제도는 변해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이 되겠고요. 작년에 보니까 일본 사법시험을 AI가 뚫었다는 보도가 있으면서 그 일본 기사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국 수능은 문제가 없다. 우리가 뚫는다. 예상 문제 내가지고 맞힐 수가 있다. 아마 사교육 시장도 일본 AI 회사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그 위에 있는 최재화 조지 워싱턴대 교수님 하신 말씀인데요. 어떤 포럼에서 한 내용인데 여기 있는 주소에 동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과목은 전 세계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배우고 있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100경 개가 있답니다. 이 100경 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은행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문제 중에 하나를 꺼내서 애들한테 보게 한 다음에 AI한테 읽히면 AI가 너는 어느 정도 성취 수준이다라는 걸 상대평가로도 절대평가로도 갈라줄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공부하고 그리고 공부해낸 결과를 평가하는데도 AI가 들어오게 되면 공정성 문제라든가 하는 것이 아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대학을 갈 것인가인데 실제로 더 중요한 문제는 어쩌면 어떻게 대학을 갈 것인가 보다 좋은 대학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죠. 지금은 왜 서울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울대가 가장 기득권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전국 세계적으로 뭐 100대 안에 혹은 200대 대학에 우리나라 대학이 좀 더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좀 더 경쟁은 분산될 거고 난 대학에 가기 싫어 그런 학생들은 안 갈 거고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미래 교육은 어떻게 변할까요? 인데 대학이 변하는 것을 보면 지금은 우리나라 대학들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세인트 존스 칼리지나 뭐 미네르바 스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학들도 생존 때문에 그리고 대학의 미래에 대한 어떤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래 애들 교육을 잘해야 되고 우리 졸업생들을 어떻게 잘 키울까 하는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점점 대학도 바뀌어가고 있는데 사실 그 교육 세션이나 그런 데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서 우리 대학은 이렇게 바뀌어요라고 홍보하는 건 대학 입학 자료집에 보면 그 대학이 홍보를 하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중등교육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인데 지금 학교는 뭐 보통 이 학교 시설이라는 게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시설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훨씬 더
우리 사회는 뭐 5G로 모든 걸 검색할 수 있는 그런데 주머니 안에 있는 컴퓨터가 있고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도 그렇게 바뀌어갈 수 있을까요? 좀 더 많은 아이들이 그 미래 세계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그 활동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 시설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인데 제 생각에는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반고를 살려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크지만 그 실제로 일반고에 들어가는 투자는 그 아주 많은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인데 예컨대 빔 프로젝트 전구 하나가 한 50만 원 정도 하면 학교에는 그 교실이 한 40개 정도 있으면 그거 가는 데마다 한 2천 들거든요. 어떤 데 가보면 이 빔 프로젝트 색깔이 다 바랬는데도 갈 돈 없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학생들은 20년 전에 토론할 때와 똑같이 종이짝 들고 나와가지고 보면서 토론을 합니다. 그걸 어른들이 바꿔줘야 되지 않냐 하는 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건 관계가 없는 얘기일 수 있지만 실제로 아이들은 그 여름에 무지하게 더워하고 냉방비 엄청 들어가거든요. 겨울이 오히려 더 덜 추워지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있어서 이게 그 여름방학을 길게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유아교육서부터 한 학기가 좀 줄어들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그 국가가 되는 경비도 조금 더 절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현재 수능이 11월 달에 있는데 11월 달에 수능이 있기 때문에 3학년 2학기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이 무학년제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쳐질 수가 있을 텐데 한꺼번에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까운 미래 N수생에 대한 문제도 해결을 해줘야 될 텐데 사실 재수하고 삼수하고 혹은 학교 다니다가 자퇴하고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그 청년기에 공부를 더 할 수 있게 자기 실현을 더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즉 학교 공부에서 쭉 3년이 지나고 나면 더 생활기록부가 없기 때문에 너는 정시로 와야 돼. 뭐라 그러죠? 패자 부활전인 수능을 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수능 공부를 시킬 일이 아니라 더 이제 비어 있는 교육기관, 고급 교육기관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더 공부하고 4학년 다니고 5학년 다니고 4학년은 재수고 5학년은 삼수겠죠.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데 갈 수 있게 네가 그 역량을 길러라. 그러면 너 뭐 했다는 것을 써주겠죠. 너를 관찰하고 써주고 혹은 시험 봐서 뭔가 그 너의 역량을 점검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 대학이 그것을 보고 선발할 수 있는 이런 그 청년 교육제도 자체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래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에 대해서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가 있을 텐데 그런데 먼 미래로 가기 전에 우리가 가까운 미래에서부터 얼른 손을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매우 장기적인 얘기부터 손을 봐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지금 고등학생, 지금 중학생,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 학생 여기도 계속해서 변곡점에 있거든요. 현재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태어날 때 40만 정도 태어났습니다. 지금 고3 아이들,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49만 6천 명 정도 태어났는데 이 학생 수가 그건 또 가까운 시기에 한 10만 명 주는데 이제 그 학생들이 2025에 고등학교 들어오고 2028년에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성취평가제로 바뀌고 수능은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 같은 시스템을 가질 수 없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관심이 2028년 대입 혹은 2025 고교학점제 여기가 우선 과제가 되고 좀 더 지나면 다른 과제들이 아마 떠오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 이제 공정사회 논의를 하면서 정시를 좀 늘리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 사교육계들은 오늘 좀 방방 뜨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능이 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교육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글들을 저한테 막 오늘 보내더라고요. 보냈는데 앞에서 우리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이 어느 한순간에 절벽으로 탁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사교육이 구조적으로 보면 분명히 없어지거나 망해야 되는데 아직도 상당히 굳건하게 어떤 산업으로도 자리 잡고 있고, 또 저희 메가스터디 같으면 최근 한 2, 3년 동안 거의 매출이 1년에 뭐 한 500억, 1000억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입시 현상은 딱 극단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부모 세대들의 착시 현상이 이 4차 산업과 함께 나타난 이 큰 변화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그들의 자기 경험을 아직도 자녀에게 이식시키려는 불안 심리의 어떤 연장선에 불과하다. 그러나 세상이 갑자기 확 바뀔 거거든요. 이미 변화하고 있고. 그래서 앞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변화에 오히려 한 표를 던지는 그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입시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꽤 계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거는 제가 중간에 잠깐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제목을 잡은 것은 부모의 시대 그리고 자녀의 시대, 이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녀의 시대에 대응할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어디를, 네. 제가 이걸 잘 안 써가지고, 네. 네? 네. 첫 번째, 우선 부모의 시대와 자녀의 시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한 30년 동안 고도 압축 성장을 한 나라죠. 그러니까 6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연평균 10%라는 고도 압축 성장을 한 사례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이미 저성장 사회에 들어갔고 이제 한 2%, 1% 성장률의 사회로 가는데, 이게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산업화에 대성공한 것도 있지만은 인구 구조도 이걸 뒷받침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0년대에는 인구 구조, 다시 넘겨주시죠. 내가 이걸 앞쪽으로 넘겨주세요. 이걸 누르려고 하는 빔 쏘는 위치가 어느 겁니까? 죄송합니다. 첫 번째 걸로 다시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 70년대 때는 인구가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위 학교에서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배울 때 이게 다산다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얼마 되지 않고 유년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저게 한 14, 15년 지나면 생산 연령층으로 들어가니까 경제의 활력을 가질 수 있는 생산 연령층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었고, 그래서 2000년에는 종형 구조를 가지면서 생산 연령층이 가장 많은, 정확하게는 2018년이 생산 연령층이 전체 인구에서 한 3,700만이 넘는, 이때까지는 이런 성장률을 담보할 수 있는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30년간 쓴 인구 정책이 좀 잘못됐죠. 저출산 정책을 쓰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의료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이렇게 하면서 2050년 정도 가면 이게 역피라미드가 됩니다. 이거는 세계에서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인구 구조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노인공화국이 되기 때문에 2060년 정도 갔을 때 생산 연령층이 1,700만 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인구 구조에서 이미 차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강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풍요는 너희 인생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해라. 앞으로 너희가 살아갈 세상은 엄청나게 힘든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구 구조 자체가 이제 저성장의 늪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다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엄청난 변화를 맞고 있기 때문에 이 부모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경험을 자녀에게 이식시키려고 하는 현재의 사교육 현상은 어느 순간에 절벽을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전체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를 보면 여기 숫자에 나와 있듯이 1960년에는 1370만 명, 2018년에는 3765만, 2067년에는 1700만 명 이렇게 되는데 2018년이 가장 지금 우리가 생산 연령층이 많은 시기고 특히 여기 요 어느 걸 눌러야 지금 저기 빔을 쏠 수 있습니까? 제가 그걸 요 부분 쏘면 되죠? 요겁니까? 요거 차로 넘기시면 넘어가시고 뒤로 가는 건 요거. 아니 빔. 빔은 요거시. 그러니까 잘 안 보여. 아 여기입니다. 2018년 요 시점을 보면 0세부터 14세는 631만밖에 안 되고 생산 연령층 중에 가장 활력이 넘치는 25세에서 49세가 약 2천만 명. 그리고 50세에서 64세 사이가 1180만 명에서 3765만. 요 때가 가장 생산 연령층이 많은 시점이죠. 근데 이게 2060년 가는 것 같으면 생산 연령층 자체가 1784만밖에 되지 않고 전체 그래도 한 5천만 인구 중에 대부분 노인 인구로 돼 있는 이런 나라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총 부양비 자체를 놓고 보면 1960년에는 82%, 2010년에는 36.9%, 2020년에는 38.6%, 2067년에는 120%가 되는 겁니다. 제가 강사 출신이라서 이걸 조금 설명을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준비하라 그랬거든요. 이 부분 한번 쓰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요걸 안 나오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총 부양비라는 것 자체가 전체 인구에서 부양 책임이 있는 인구에 비해서 부양을 당하는 인구의 비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느냐면 부양 인구 수분의 부양을 당하는 피부양 인구수 곱하기 100을 총 부양비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부양을 당하는 인구는 결국은 요 부양을 당하는 인구는 누구냐면 유년 아니면 노년이죠. 이걸 인구학에서 어떻게 나타냈냐면 부양 인구는 15세부터 64세 사이의 인구고 그 다음에 피부양 인구는 0세에서 14세 그리고 65세 이상의 인구수 곱하기 100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PPT 자료에 나온 것처럼 1960년에는 노인도 얼마 없고 어린애는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그때 농업사회에서는 거의 한 80%가 되었죠. 그러니까 다들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2000년대 들어왔을 때는 이 값이 38% 정도밖에 안 됐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하는 사람 100명이 한 38명만 먹여 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활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전체적으로 일하는 인구가 아주 많으니까 3,700만 명이 넘으니까. 그런데 2067년에 가면 이 값이 100이 넘어가는 사례는 일본 외에는 세계적으로 거의 우리 유례가 없는 나라인 겁니다. 지금 여기 100명이 일을 해서 120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사회가 되면 그러면 15세부터 64세 사이의 인구가 그렇다고 해서 다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전업주부도 있고 그러면 자기 어깨 위에 어린애와 노인 한 2명을 짊어지고 가는 사회가 된다고 생각하면 2050년 이후 2060년, 70년 이렇게 가는 것 같으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생산 연령층이 번 소득의 70%, 80%를 세금이나 각종 사회보장비로 부담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존속할 수 없는 사회가 된다. 자, 그런 세상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대학을 잘 간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어떤 경제 구조가 간다라고 생각하고 자녀 교육에다가 쏟아붓는 것이 과연 현실적일까?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하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딱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생산 연령층을 대폭 늘려야 됩니다.
가감하게 이민 정책을 써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외부에서 많이 수혈받든지, 아니면 아주 창조적인 인재에 의해서 제2의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 나와야 이 나라가 유지 존속 발전될 수 있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답이 없다.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이 부양비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현실적으로 그러면 네가 아주 창조적인 인재인지 아닌지 잘 생각해보고, 만약에 아니면 답이 없으면 한국을 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 뭔가를 이루겠다, 꿈을 이루겠다라는 건 생각보다 너무나 어려워요. 지금 이미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어려우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희 집안에 아주 뛰어난 조카가 한 명 있어요. 저 여동생 딸인데, 얘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하는데 뭐 거의 천재적 수준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또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운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가, 딸이, 우리 조카가 절대 음감이래요. 마산에서 약국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더만은 뭐 바이올린 대회 나가면 맨날 대상 받고 이래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클래식 음악은 한국의 시장이 그들의 리그에 불과하니까 공부시키라 이러는데, 워낙 잘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원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결국은 바이올린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예고를 수석 입학하고 서울음대 기악과를 또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길로 가면 사실은 한국에서 쉽지 않죠. 얘가 대학교 다니면서 결국은 서울대 경영대를 복수 전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음대 기악과 오고 서울대 경영대를 같이 졸업했어요. 그럼 니 뭐 할 건데 하니까 아무래도 로스쿨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고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올해 변호사가 됐어요. 그럼 스펙은 엄청나게 화려하죠. 서울음대 기악과 또 서울대 오케스트라의 악장도 했고, 그리고 고대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가 됐으니까 짱짱할 것 같죠. 근데 요즘 저한테 수시로 카톡을 보내는데, 뭐 예삼촌 뭐 욕을 잘해 뭐 씨발 이러면서 보내는데, 내가 이렇게 개고생을 해도 300만 원도 못 받는다고, 내 인생이 앞이 안 보인다고. 사실은 부모들이 가졌던 30년의 고도 압축 성장의 그 경험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고, 한국의 그 당시의 인구 구조는 그것을 가능하게끔 충분히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반대로 앞으로 나타날 인구 구조는 거의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인구 구조가. 이 문제를 뭐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정책을 써도 백약이 무효고, 근데 왜 가감한 이민 정책은 안 쓰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해외에서 엄청나게 저는 데려와야 된다 생각하고, 또는 현재 우리 젊은이들이 더 큰 미래를 생각한다면 글로벌하게 상당수가 한국을 떠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학원에서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공부 좀 안 되고 하니까 그냥 아프리카로 와라. 아프리카. 거기가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훨씬 크고, 아니면 최소한 동남아라도 가야 된다. 대한민국에서 답을 찾는다? 절대로 쉽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금수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좋은 대학 나온다?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회로 이미 계층도 상당히 고착화됐고 그런 사회가 된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머니투데이에서 이 팝콘이라는 인구 문제를 가지고 볼 때 사실은 새로운 어떤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먼저 인구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앞에 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잠재 성장률 자체가 90년대 7.3%인 시점에서 이제 지금 죄송합니다. 앞으로 넘겨주세요. 맨날 이 판서만 하다가 앞에 하나 더 넘겨주세요. 아니 이 뒤로 넘어갔는데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7.3% 정도에서 한 1.7%까지 앞으로는 거의 0%로 수렴하는 그런 사회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은 창조적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이게 교육의 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그러면 부모하고 자녀의 시대가 어떻게 다르냐? 부모의 시대는 특별한 시대였어요. 30년간 고도 압축 성장은 이거는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는 우리나라에만 나타났던 특별한 현상입니다. 인구 구조적으로 그렇고 또 어떤 경제 성장 자체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명문대를 진학하는 것이 곧 성공인 시대였어요. 한 10% 이상씩 매년 고도 성장을 하고 있으면 일단 대학 졸업하면 일자리가 매년 10%씩 늘어나니까 취업하기도 쉬웠죠. 그래서 좋은 대학 나오면 대기업 갔어. 또 성공하기도 쉬웠어요. 대기업 자체가 조그마한 기업이 엄청나게 커가면서 매년 10% 성장한다는 것은 온갖 계열사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웬만한 모기업에 한 상무 전문만 달면 계열사 사장으로 갔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건설회사에서 열심히 과장하고 한 부장쯤 돼 가는데 자동차 산업한다고 불러가 사장시켰잖아요. 그래서 사장했다가 서울시장 했다가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이게 명박이 형님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가능했던 부모의 시절이 명문대 진학이 곧 성공을 보장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나온 거고, 이 경험을 한 지금 50대에서 60대 후반 사이의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결국 내가 성공한 게 대학을 잘 갔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대학을 잘 간 것보다 그러한 경제 성장과 인구 구조가 다 맞아떨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자기 자녀는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그럴 거라고 착각하고 자기 자녀에게 대해서 과도한 투자를 하면서 나타난 게 사교육입니다. 사교육이 우리나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뜨느냐면 95년부터 비약적으로 뜹니다. 제가 그때부터 강사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사교육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고도 압축 성장의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고도 압축 성장이 끝났기 때문에 사교육은 끝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종의 렉이 일어난 거죠. 지체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고도 압축 성장 그래프하고 사교육 그래프를 딱 그려보면 한 10년에서 15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고도 압축 성장이 끝나고 저성장에 갔는데 아직도 그 마지막 단계에 렉이 나타나서 사교육이 아직도 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절벽에 떨어질 거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업에서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10년, 길어도 20년 안에 사교육은 사라질 거다. 그래서 빨리 메가스터디 그룹을 다른 어떤 사업 영역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게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실제로는 학원 사업이 가장 지금도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조금 전에도 학원 사업 본부장하고 전화를 해보니까 작년에 한 950억 했는데 올해 한 1020억 한다고 그래요. 학원만 이야기합니다. 온라인 빼고. 내년에 얼마 할 건데 하니까 한 1200억 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한 6천억 가까이 됩니다. 매출이. 물론 거기에는 다른 산업들도 좀 들어있는데, 그럼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여기에 한국의 특별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먼저 조금 하고, 그렇지만은 이 상황은 오래 가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 사회에 사교육이 아직도 유지되는 것은 첫 번째는 부모 세대의 과거의 경험에 대한 잘못된 낡은 인식이 변하지 않은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학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학생 수가 대거 줄 거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대학이 정말 제대로 된 개혁을 해야 되는데, 대학은 살아남기만을 생각하면서 특히 수도권에 서울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들이 현재 대입 제도를 가장
나쁘게 악용을 하고 있으면서 사실 지방에 있는 사립대는 이미 다 죽었어요. 여기만 지금 난리법석을 떠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교육에 있어서 수요자보다 공급자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현재 대입 제도를 잘못 만든 데 큰 원인이 있습니다. 이걸 저는 가감하게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이상하게 뜯어고치지를 않는 거예요. 아마 입시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게 좀 관심이 없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시가 4가지 방법이 있고 정시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수시는 크게 보면 학생부의 교과형과 학생부 종합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끄러웠죠, 그죠? 그 다음에 대학별 고사 유형이 있고 특기적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에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수능 위주로 거의 뽑는 전형하고 특기가 있는데 이 특기는 일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서 별 논의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대입이 예전에는 이 비율이 아주 오래전에는 이게 95%고 이게 5%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게 70%, 특히 스카이 대학 같은 데는 80%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30%가 됐는데 이 대입 제도가 얼마나 모순이 심하냐면 이 수시가 한 70% 되는데 학생부는 교과와 종합으로 나누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종합은 주로 특목고 애들 전형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공정성이 없습니다. 말은 뭐 교육부가 맨날 공정성을 어떻게 하겠다 하지만 대학들이 그렇게 뽑지 않아요. 실제로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의 입학처장하고 제가 여러 차례 식사를 해보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수시의 학종이 가장 좋대요. 왜? 말 잘 듣는 애들 뽑을 수 있대요. 강남에 돈 있는 집 애들 뽑기 좋고 그래서 대학 들어오면 말도 잘 듣고 그 다음에 장학금도 많이 안 줘도 되고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목고 애들이 일찍부터 우수한 애들로 중학교에서 걸러진 애들이니까 이 애들을 주로 뽑으면 된다. 실제로 고교가 상당히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애들은 여기 들어가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설명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일반고 애들은 주로 교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교과로 상위 한 15개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대학 들어가기가 지금 어려우냐면 반에서 1, 2등 아니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1, 2등 아니면. 그러면 반에서 1, 2등을 하려고 하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나 적어도 1학년 2학기의 성부가 다 끝나버립니다. 현대입제도는 학생들을 패자부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놨어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반에서 1등, 2등. 1등은 성골이고 2등은 진골인 겁니다. 2학기까지 해서 그 정도 애들만 학생부 교과에서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나머지 애들은 두품으로 따지면 6두품, 5두품 이건 별로 인간들이 아닌 겁니다. 그 1학년 때 성부가 끝나버려요.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하다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특목고 애들은 여기에 이미 주요 대학들을 선점하고 있어요. 아니면 아버지가 조국이 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저기에 학생부 종합으로 잘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다수 학생들은 이 대입제도에서 소외돼 있어요. 그러면 정시로 들어갈 수 있고 대학별 고사로 들어갈 수 있지 않냐. 대학별 고사가 논술과 적성이 있는데 논술은 대교협 발표 자료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논술의 경쟁률이 엄청 높기 때문에 경쟁률 기준으로 해서 합격률이 5%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자녀들 대학 보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건데 논술로 시험을 치보면 거의 합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3들이 우왕좌왕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시로 간다. 정시로 가는 게 30%밖에 안 되니까 서울대학교 같은 데가 800명도 안 뽑거든요. 그러면 수능을 가지고 대학에 잘 가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우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기 연고대 출신들도 아마 계실 건데 나는 그래도 연고대 나오고 공부를 잘했는데 왜 내 새끼는 이 모양인가? 아닙니다. 예전에 연고대 갈 실력이 정시로 딱 그 성적을 가지고 가면 세종대도 잘 못 갑니다.
인서울 간신히 하는 정도입니다. 이게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면 원래 천사 악마가 다 디테일에 숨어 있잖아요. 이 대입제도는 학생 수가 지금 대학 정원하고 학생 수가 같아요. 2040년 되면 4년제 대학 정원 하고 출생할 수하고 같아지는데 출생한 놈들 다 대학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다 미달라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로 가려고 하면 1학년 때 성부가 나야 되고 종합으로 가려고 하면 뭔가 특별한 비교과 온갖 스펙이 있어야 되고 뭐 앞으로 그거 없앤다 하지만은 이게 정말 어떻게 없어질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왕좌왕 밀려버리면 정시로 가야 되는데 정시로는 전부 1등급 받아도 인서울 간신히 한단 말입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 줄고 대학 들어가기 쉬운 이 상황에 왜 이렇게 대학 들어가기 어렵게 만들어놨냐. 이유가 교육 공급자들의 이기심에 있는 겁니다. 주요 15개 대학은 이 제도가 좋죠. 우선 말 잘 듣는 애들도 뽑을 수 있고 원서를 6장 쓰면서 경쟁률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입맛대로 골라 뽑고 또 1년 대입 딱 마치고 나면 주요 대학은 50억씩 탁탁 떨어져요. 대입 전형료 수입이. 기업을 해가 50억 벌려고 하면 매출이 500억이나 1000억을 해야 되는데 대학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학생들 뽑으면서 기업체 같으면 직원을 뽑을 때 오히려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면접 왔을 때 우리는 돈 주거든요, 기업에서는. 그런데 왜 대학은 학생을 뽑으면서 돈을 줘야지 왜 돈을 도리어 받냐 이거죠. 그것도 7만 원씩 이렇게 받습니다. 이렇게 하고 1년 딱 끝나고 나면 50억씩 생기니까 대학들이 이 제도를 절대로 안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엄청나게 고생하고 그 고생의 변형이 뭐 스카이캐슬, 조국 뭐 이런 걸로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지금 현 인구 구조와 여러 가지를 보면 대학의 어려움이 진학의 어려움이 안 나와야 되는데 대입 제도를 잘못 만들어 놨어 그래요. 그래서 이걸로 가려고 하면 한 번에 못 갑니다. 대부분 다 재수 내지 삼수를 엄청나게 해요. 그리고 4차 산업과 미래의 변화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고등학생 정도나 고도압축 성장기에 경험했던 부모의 어떤 그 가치관을 가지고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뭐 사물 인터넷이나 코딩이나 뭔가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자기가 아는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미래에 딱 하나 현재 있는 직업 중에 유망한 거는 의사는 유망하겠죠. 왜? 인구가 노령화가 점점 심화되니까. 그래서 의대 들어가는 거는 어떤 면에서 전국 1등부터 5,000등까지 그냥 의대에 다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또 뭐가 하나 교묘하게 붙어 있냐면 요거 말고 또 중요한 디테일이 수능 시험 자체가 문제가 많아요. 수능 시험 자체가 상당히 변질되고 특히 이 대입제도 수능 시험 이런 데 정치권에서 계속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시험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자꾸 쉽게 출제해라. EBS에서 70% 반영하라.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정말 실력을 테스트하는 것보다는 실수 안 하기의 시험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시험 자체가. 예를 들어서 수능 초창기에는 수학을 한 서너 개 틀려도 1등급. 상당히 웬만큼 면별력이 있어요. 정규 분포를 이루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 개 틀리면 1등급, 2개 틀리면 2등급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또 쉽게 출제를 하라니까 다 쉬운 문제 내고 몇 개만 어렵게 내요. 그 몇 개만 어렵게 내는 게 21번, 29번, 30번 애들 다 외우고 있어요. 그거만 어렵게 나와요. 딴 건 다 쉽게 나와요. 그래서 심지어 30분 문제는 수학을 100분 동안 치는데 나머지 35분 만에 다 풀고 그 한 문제를 가지고 65분 만에 푸는 놈은 의대를 가고 못 가고 뭐 이런 식의 이상한 시험으로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이 구조가 잘못된 데다가 수능 시험까지 또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쓸데없이 이 대입 제도에 계속 2년, 3년 끌려다니면서 인구구조상 재수생이 없어져야 되는데 매년 재수생이 한 15만 명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생결단으로 거의 다 맞아야 되다 보니까 부모들은 여기다가 과도한 투자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1년간 재수하는데 제대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숙학원에 1년에 3천만 원씩 이상 써서 거기다 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기숙학원에 한 개 있었는데 작년에 하나 더 만들어서 3개고 올해 또 하나 더 용인에 짓고 있습니다. 기숙학원 한 곳에 한 1,000명씩 수용합니다. 이거 한 곳의 매출이 한 300억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도 알고 있어요. 이러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다 없어질 거다. 그래서 우리 산업 자체에 대해서도 이거 언제까지 재미 보고 끝낼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실질적으로는 여기에도 의외로 문제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의 착시 현상 여기 띄워주세요. 그리고 대입 제도의 구조적 모순 이런 것들이 결합돼 가지고 이런 과거의 경험에서 못 벗어난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교육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 2%의 저성장 시대에 들어갔고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앞으로 나타날 거고 고령화는 이거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죠. 그러니까 노년부양비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숫자에서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노년부양비는 이게 잘못 넘어갔습니다. 15세부터 64세에서 65세 이상의 인구수 곱하기 100이 이게 노년부양비인데 이 노년부양비 자체가 값이 제가 손에 쥐고 있는 게 눌렸는데 앞으로 다시 보내주십시오. 뒤로. 예, 됐습니다. 제가 할게요. 이게 2000년에 노년부양비가 한 10%밖에 안 됐는데 이게 20년 만에 2배 늘었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빨리 느느냐면 10년 만에 또 2배를 느는 겁니다. 38%. 2050년 77.6%입니다. 근데 내가 그저께도 학부형들 데리고 일요일 날 설명회를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입시에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러지만은 제가 학부형들한테 무슨 이야기 하냐면 대응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애들이 2050년 지금 고등학생 같으면 딱 2050년이 인생에서 제일 중심에 서잖아요. 40대에서 50대 그 사이로 접어들 때니까 그때에 이미 77.7%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에 비해서 한 80명이 노인이라는 거죠. 그럼 뭐 이래가지고 70% 80% 세금 안 내면 사회가 돌아갈 수 없는 사회가 되지 않느냐. 이미 그러한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구조나 경제나 모든 면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직업들이 여기저기서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변화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데 학교가 못 따라가고 특히 부모의 인식이 못 따라가는 게 아주 큰 문제죠. 그나마 아직도 괜찮은 일자리라는 게 부모들의 관점에서 변호사나 의사나 몇 개 이런 직업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자녀를 거기 보내려고 하는데 의사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변호사는 우리 조카 보니까 이미 끝났어요. 서초동에 200만 원만 주면 길가에 처해 변호사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AI가 변호사 부분도 얼마든지 빨리 다 대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다양성이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거는 제가 2017년에 세계 경제 포럼에 IBM 지니 로메티 회장의 기조연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뉴칼라의 시대가 온다. 맞는 것 같아요. 인간들이 농업 사회를 쭉 오다가 산업화되면서 이제 블루 칼라라는 생산직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학제 초중고의 시민교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직 화이트 칼라가 나오면서 유니버시티가 아주 중요해졌죠. 그래서 다들 우리 자녀들을 화이트 칼라 시키려고 하는데 이제는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이거 대부분이 AI가 대체할 거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는 결국은 뉴칼라의 시대가 나타나지 않겠냐. 이 뉴칼라의 시대는 지금과 같은
어떤 교육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저는 대학이 어쩌면 가장 근본적으로 변화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교육이라는 것은 그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시스템이니까 사회 변화에 맞추어서 교육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대학들이 특히 유니버시티는 몸집이 거대하기 때문에 이 변화에 잘 대응하기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뉴칼라 시대에 이 새로운 칼라들에 필요한 것은 실무 교육이나 학력과 무관한 형태의 어떤 새로운 시대가 온다. 그래서 부모의 시대는 자녀들 잘 교육시켜가지고 대학 잘 보내는 게 그들의 어떤 교육의 이상이었다면 우리 자녀의 시대는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인재 양성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어떤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건 앞에서 교수님이 훨씬 더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직무 자체가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20년 안에 미국의 직업이 47% 사라질 것이다. 중간소득층의 단순 업무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했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고용정보원 2017년 자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AI에 의해서 직종별 직무 대체율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벌써 2016년에 12.5%, 지금이 2020년 가깝잖아요. 한 40%가 직무가 대체된다. 그리고 2025년 불과 한 5, 6년 남았는데 70%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단순 노무직 같은 경우에는 90%. 이마트나 이런 데서 캐시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그런 일자리는 필요 없겠죠. 실제로 아마존고 이런 데 가면 쑥 들어갔다 다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집에 와 있으면 다 결제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 딸이 뉴욕에 있는데 얘가 좀 별난 놈이 돼가지고 아마존고가 진짜 제대로 하는지 일볼락 그래 봤대요. 물건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막 가지고 가다가 다시 갖다 넣고 몇 번 해가 집에 와봤는데 보니까 정확하게 계산돼 있더라고요. 당연히 정확하게 계산되겠죠. 그게 만약 안 되면 큰일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직무 대체가 아주 급속도로 나타난다. 이미 고용정보원에서 2025년이면 70% 이상의 AI에 의한 대체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직무 급변의 시대에 위기 직종 8선 이런 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런 직종이 위기 직종이고, 유망 직종은 다 보니까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3D 프린팅 다 이런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이런 변화가 학생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문과와 이과가 7대 3이었거든요. 문과가 7이었고 이과가 3이었는데 이게 이제 5대 5, 6대 4 거꾸로 이과 쪽에 이런 컴퓨터공학 쪽이나 이런 쪽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하고, 사실 우리 사교육도 학원의 어떤 반편성 자체를 급격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생 학원도 보면 우리가 한 7,000명 데리고 있는데 이제 한 4,000명, 5,000명 가까이가 이과고 이런 쪽으로 이제 대응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수의 학생들을 놓고 보면, 그럼 문과 애들은, 문과적 성향이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 요즘 문과 애들이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문송합니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이과 애들이 문과 애들 놀릴 때 뭐라고 하냐면 문내기라 그럽니다. 문과 쓰레기 이런 말들까지 쓰면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데, 자, 그러면 이과의 이러한 지식만 가지고 대응하면 앞으로 정말 대응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5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앞으로는 생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바뀌지 않겠는가? 생산은 경제학에서 부가가치 창출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와가지고 다시 유통하면서 그 사이에 10% 가치가 늘어났으면 그게 생산이죠. 하여튼 돈을 더 증가시켜야 이게 생산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많은 부분의 생산이 AI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잘 노는 것이 생산이 되는 세상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경제의 시스템이나 모든 것이, 또는
국가의 어떤 재정 지출이나 이런 것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잘 노는 사람한테 일정한 소득이 가는 그런 세상이 분명히 와야만이 이게 돌아갈 수 있지. 우리가 사는, 그러니까 일과 여가 이런 것이 구분되지 않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잘 노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미래지향적일 수 있다. 애들한테 드립다 앉아가지고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문제 풀고 그렇게 해서 대학 잘 가게 하는 거. 그래서 그 대학을 나왔는데 전혀 쓸모가 없고, 지금 변호사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상당 부분의 일자리는 크게 변화가 될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사교육에 종사하지만은 부모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이 엄청나게 변할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자녀 교육을 하는 것은 이미 낡은 패러다임이다. 그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냥 우리 애들한테 맡겨놔라. 오히려 우리 애들이 훨씬 더 잘한다. 실제로 초등학생들 보면요, 뭐 이상한 뭐 액체 괴물 이런 거 가지고 막 맨날 놀고 그래요. 집에서 잘 봐보십시오. 그러면서 지 혼자 막 휴대폰으로 찍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돼가지고 내가 뭐 5만 명의 자기 팔로워가 있고, 이런 애들이 훨씬 더 전망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초등학생한테 제일 가고 싶은 기업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이 초등학생들은 좀 가능성이 있어요. 보면 세상의 변화를 더 빨리 감지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초등학생이 제일 가고 싶은 기업이 어딘지 압니까?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이런 데 아닙니다. 전혀 들어보지 못한 조그마한 기업인데 유튜브 크리에이티브 소속사이고 그들 양성하는 데인데 샌드박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가 초등학생들이 제일 가고 싶은 기업 1위로 조사가 됐을 정도로 지금의 변화에 오히려 우리 자녀 세대들은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BTS나 슈퍼주니어를 여기다 써놨는데 저는 사교육에 종사하면서도 분명히 사교육 자체는 한국의 고도 압축 성장의 부산물이고 부모들의 경험을 자녀에게 이식시키려는 특수한 한국의 사회적 현상이고, 이 사교육은 보편적 사교육과 다르고 한국적 사교육인데, 한국은 인구 구조로 봐서도 그렇고 산업의 변화를 봤더라도 이 사교육은 지속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아직도 지속되는 이유는 이런 특이한 대입 구조의 모순이나 대입과 관련돼서 교육 정책을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을 안 쓰고 정치인들이 계속 교육 정책이라 해봤자 사교육비 줄이는 게 교육 정책이라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교육이 줄인다고 해서 거기에 쓰러져서 죽을 것 같습니까? 훨씬 더 경쟁력이 있어요. 학교보다. 왜? 여기에는 살아남지 않으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묘하게도 저는 대입 제도 자체를 사교육에 아주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제도의 절대적인 수혜자는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 그리고 두 번째 수혜자는 학교 교사들입니다. 교사들은 예전에는 학교 가면 애들이 다 엎어서 잤어요. 그래서 자면서 아까 꿈을 꾸는 거 다행이다 했는데 요즘은 꿈도 못 꿔요. 애들이 학교에서 한 명도 안 잡니다. 왜? 자다가 걸리면 생기부로 날아가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그냥 빨간 줄 꺼이면 학생부 교과고 종합이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게 거의 60% 뽑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꿈도 없어요. 수업 시간에 자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대입제도에서 위너는 주요 15개 대학과 현직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럼 절대적인 피해자는 누구냐? 이야기가 딴 데로 좀 빠졌지만은 학부모와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수혜자가 이 메가스터디 같은 기업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수시한다고 수능 안 볼 수 없죠. 수능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팔고, 이 제도에서 결국은 헤매다가 재수생들 많이 생기니까 걔들 기수강원에 몰아넣어서 돈 벌고,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게 얼마 안 간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10년도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 초등학생들의 이런 변화 보면, 초등학생보다 더 어린 이 보람이 보면 이 잘 놀고 한 달에 40억씩 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미 1인 미디어 시장 규모가 2018년에 3조 8,700억, 2023년 불과 앞으로 한 4년 뒤에 8조 원까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최근에 한 보름 전에 국세청에서 발표를 했어요. 1인 미디어 기업들에 대해서 탈세가 심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세원 확보하고 세무조사하겠다. 세무조사하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세원이 거기에 충분히 있다는 거죠.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 5년 전부터 잘 노는 것이 생산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예를 들어주냐면 슈퍼주니어를 그때 제가 알고 있었는데 슈퍼주니어를 한 10년 전에 제가 MBC의 별이 빛나는 밤에서 같이 방송을 몇 번 했어요. 몇 번 했는데 방송 두 번째인가 슈퍼주니어 중에 그 뚱뚱한 신동이라는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고개를 숙이면서 선생님 엄청 유명한 선생님이라는데 제가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그 뭐 연예인들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일산 저동고등학교 나왔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춤만 춰가지고 수능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선생님이 유명한 줄 몰랐는데 저는 사실 수능 80점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 200점 만점 시절. 그때 신동 같은 애들이 훨씬 앞서 나간 애들이죠. 수능 80점 받고 대학 안 가고 슈퍼주니어 해가지고 한 5년 전에 어느 언론 기사에서 보니까 슈퍼주니어 하나만 가지고 기업 가치가 한 1,000억 된다 그러더라고. 지금 그 슈퍼주니어가 소속되어 있는 SME 시총이 8,000억입니다. 메가스타디 교육은 4,000억밖에 안 됩니다. 이게 훨씬 더 앞으로 비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BTS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2조 3천억 그 이상 얼마가 될지 모를 정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의 시대는 전혀 다른 시대가 오고 있고 우리 자녀들은 여기에 잘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부모들이 그냥 생각을 바꾸시고 그냥 자녀들한테 믿고 맡겨놓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뭐 스카이캐슬 이런 거 아무리 해봤자 그 나무나라 이야기고 내한테 일부 적용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교육 기업의 그런 농간에만 놀아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해서 상위 15개 대학을 졸업했다 하더라도 이 학생이 창의성이나 미래지향성이 없거나 글로벌한 어떤 태도가 없거나 그러면 결국은 이 사회에서 지금 대졸자들이 엄청나게 뒤처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안 돼가지고 공무원이나 해야 되겠다고 노량진으로 가면 정말 인생 저는 막차 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20대에서 30대 초반들이 그러한 위기에 있는데 오히려 밑에 중학생, 초등학생들은 그 변화에 더 빨리 대응하는 것 같고 이들을 통해서 다시 대한민국의 미래가 저는 열릴 거고 어쩌면 이들의 창의성이 이 한국의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가 나오는 이 상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현재와 같은 부모들의 어떤 교육 태도나 교육에 대한 열정은 이미 낡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10년 후면 우리나라 사교육은 사라질 거다. 이제 보편적인 세계 어디에서나 있는 사교육으로 돌아갈 것이고 언제 우리가 입시에 저렇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걱정했냐 하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고 대학들도 분명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녀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지 자녀들에게 대입을 위해서 몰빵 때리라 그들의 잠재력을 다 희생당하는 이 현실은 아니다. 오히려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개발해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고 또 현재 우리의 인구 구조와 현재 우리의 교육 이 환경을 결국은 우리 미래 세대들이 해결해내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